국가, 인종,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 만점 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 사람들은 젤리를 좋아한다. 씹으면 부서져 버리고 입안이 텁텁해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군것질 사이에서 젤리는 군계 일학이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게임하면서 하나씩 집어먹기에는 젤리만 한 게 없다. 인정합니다. 대개는 하리보, 꿀젤리처럼 달콤하지만 코딱지 맛, 귀지 맛이 나기도 그거 한다. 존나 맛있어. 진짜? 이게 뭐야? What's wrong with you? 근데 이건 영화잖아요. 실제로 있다. 그런데 인류는 젤리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우리는 왜 젤리에 열광할까? 지금부터 젤리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곰돌이 머리통을 무자비하게 씹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런 것도 젤리라는데 묵도 일종의 젤리 아닐까? 도토리 젤리 말이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젤리의 특이한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물질은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상태다. 그런데 젤리는 뭔가 이상하다. 말랑한 게 단순히 고체는 아니다. 흐르지도 않으니 액체도 아니다. 기체는 당연히 아니다. 사실 젤리는 고체와 액체 사이에 겔이라는 반고체 상태다. 겔포스? 맞다. 속 쓰릴 때 먹는 약 겔포스도 겔이다. 겔은 고체 뼈대가 물을 머금은 상태다. 여러 겹의 그물망 사이를 물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그물망은 보통 젤라틴 같은 단백질이나 한천이나 녹말 같은 당질이다. 수분 함량은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한다. 젤리의 수분 함량은 보통 20% 정도다. 그러면 겔 상태의 음식은 모두 젤리인가요? 그렇지 않다. 겔 음식 중에는 우리가 젤리라고 부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묵, 삶은 흰자, 어묵 등이 그렇다. 달걀 흰자는 확실히 젤리가 아니다. 묵은요? 일반적으로 젤리는 육즙과 과즙 등을 겔 상태로 응고시킨 음식이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묵도 일종의 젤리다. 묵이라는 단어로 정체성이 이미 확립된 것일 뿐이지 도토리 젤리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겔 음식 중 어디까지가 젤리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다. 애초에 이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 어떤 물질이 겔의 고체 뼈대가 되냐, 수분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 겔의 특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직감으로 안다. 묵은 젤리로 볼 수도 있지만 달걀 흰자나 어묵은 젤리로 보기 어렵다. 결국 젤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젤리란 겔 음식 중 몇몇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감을 곁들인 아 미치겠네. 어쨌든 이런 슬라임 같은 음식을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 젤리의 질감을 최초로 구현한 것은 인간이 아닌 자연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젤리는 다양하다. 현화선의 압력에 의해 진이겨지는 동시에 맛과 향을 흩뿌리고 가는 젤리의 질감은 옛날 사람들에게도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이를 쉽게 모방할 수는 없었다. 최초의 인공 젤리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끓인 삼계탕 국물을 식히면 그 국물은 젤리처럼 단단해진다. 왜일까? 콜라겐은 동물의 뼈와 피부 등을 이루는 단백질인데 이를 가열하면 젤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변한다. 젤라틴은 따뜻한 물에 잘 녹고 이 물은 식으면 겔 상태가 된다. 젤라틴이 고체 뼈대가 되어 물을 머금는 것이다. 삼계탕 국물이 젤리가 된 것도 이 원리다. 국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뼈의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고 그 젤라틴이 국물에 녹아들고 이것이 식어 국물이 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고기 또는 생선 국물로 만든 젤리를 아스픽이라고 한다. 최초의 인공 젤리는 바로 이 아스픽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인류가 젤리를 최초로 발견한 시기는 기원전 고대 이집트 이전으로 추정된다. 젤라틴으로 접착제를 만들어 사용한 흔적이 파피루스와 벽화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한번 추측해보자. 먼 옛날 어떤 고대인들은 고기나 생선을 물에 끓여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국물을 바깥에 두었더니 물컹한 젤리가 된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삼계탕 젤리를 발견한 우리처럼 말이다.
이는 당연히 획기적인 발견이다. 접착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음식의 변질도 막아주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액체를 젤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기나 생선 같은 매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젤라틴이 뭔지는 모르지만 경험을 통해 그 존재를 인지하고 원시적인 젤리, 아스픽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지금도 활용된다. 현대의 전시 요리에서는 아스픽 처리법으로 음식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액체를 젤리로 만들어주는 매개를 응고제라고 한다. 시간이 흐르고 젤라틴 외에 다른 응고제도 발견됐다. 그러나 응고제의 정제는 또 다른 문제다. 우리가 젤리를 만들 때는 가루나 판 젤라틴을 사용하지 돼지 껍데기를 삶지는 않는다. 아무리 응고제를 추출할 수 있어도 보관과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정제할 수 없다면 이는 널리 보급될 수 없다. 각각의 응고제를 정제하는 법이 발명되기까지는 그 성분이 발견되고도 오랜 세월이 걸렸다. 몇 년 전 물방울떡이 크게 유행했다. 아무 맛도 안 나던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응고제는 한천이다. 한천 정제는 매우 복잡하다. 동결 건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전 누군가 한천을 정제해냈다. 때는 1658년 일본 에도 시대. 타로자에몬이라는 여관 주인이 있었다. 추운 겨울 그는 한천으로 만든 젤리 국수를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실수로 바깥에 방치했다. 그것은 밤에 얼었다가 낮에 녹기를 반복했다. 그는 며칠 뒤 그것을 발견했는데 건조된 얇은 막대가 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그 막대를 물에 끓이고 식혔더니 그 물이 젤리가 되었다. 추가적인 연구 끝에 그는 이 막대 응고제를 팔기 시작했고 이것은 전 세계에 수출된다. 이를 분말로 만들어 파는 기업이 생기면서 현재는 막대 응고제 제조업자가 거의 사라졌지만 말이다. 이 분말이 우리가 아는 한천가루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응고제는 이렇게 정제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기원 전부터 사용하던 젤라틴은 1845년이 되어서야 가루로 처음 정제되었다. 한편 한천 정제법의 발명은 오직 요리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생물학계에도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한천 응고제가 발명되기 전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고체 배지의 원료는 보통 젤라틴이었다. 근데 이 배지에는 문제가 있었다. 미생물 배양 과정에서 미생물이 젤라틴 배지를 분해했다는 점이다. 맛있다. 과학자들의 혈압이 200에 다다랐을 때 독일의 한 미생물학자는 정제된 한천으로 배지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결국 한천 배지는 연구실의 필수품이 되었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체 배지다. 그리고 한천은 영어로 에이걸이다. 이 게임은 한천 배지에서 착안한 것이다. 어제 저거 2등하고 있었는데 7등한테 잡아먹혔어. 혁신은 혁신을 낳는다. 정제법의 발견으로 응고제가 보편화되고 연쇄적으로 이를 활용한 식품 개발이 이루어졌다. 16세기 일본에서는 연양갱이 발명되었고 18세기 터키에서는 현대식 로쿰이 발명됐다. 한 입만. 조카. 젤라틴의 활용은 1845년 가루젤라틴 발명 이후 본격화되었다. 1864년에는 달콤하고 형태가 있는 젤리, 영어권에선 구미라고 별칭하는 것이 발명됐다. 1890년대에는 브로망겔론과 젤로에서 단맛이 첨가된 젤라틴 분말을 판매했다. 1900년 초부터는 젤리가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하리보 등 대형 젤리 회사가 늘었고 지금까지 젤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왔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분말형 젤리와 구미 젤리는 그 유행의 양상의 차이가 있었다. 젤로 같은 분말형 젤리는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 주로 등장했으며 보통 샐러드 형태로 즐겨 먹었다. 이는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크게 유행했다가 1970년 이후 인기가 점차 감소했다. 반면 하리보 같은 구미 젤리는 가벼운 핑거푸드로서 꾸준히 인기가 증가해왔다. 오늘날의 젤리는 어떠한가? 지금은 달콤한 젤리가 주류이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호식품이다.
곰젤리 하리보. 거봉을 본따 만든 쿄젤리. 부드러운 과일 웰치스 같은 유명 젤리부터 유튜브 틱톡에서 유행하는 꿀젤리, 물젤리, 지구젤리, 코아쿠토까지 편의점도 이런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젤리가 쏟아지며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한편 젤리 형태의 숙취 해소제부터 다이어터를 타깃으로 한 저칼로리 젤리까지 맛과 기능을 함께 챙기는 젤리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비타민, 미네랄 등 특정 성분에 한해 젤리 형태의 일반 의약품 제조가 허가되었다. 이에 따라 정이나 캡슐 형태가 아닌 젤리 형태의 약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2021년 세계 캔디 시장 규모에서도 껌 젤리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이 시대의 인싸픽은 젤리임을 알 수 있다. 그래도 과다 섭취는 금물이다. 젤리를 먹다가 벨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맛, 식감, 모양 등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젤리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것은 그것이 동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음식은 맛과 형상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젤리는 그 자체로는 맛과 형상이 없다. 무미무취의 젤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언가의 모방품이다. 다양한 맛과 향, 색이 첨가되고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젤리는 매우 비현실적인 모방품이다. 본래의 것보다 훨씬 작아지고 본래의 것과 전혀 다른 맛이 나기도 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모방하기도 한다. 근데 이런 비현실적인 모방품에는 장난감도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심의 상징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비현실성은 다른 말로 공상이다. 젤리를 먹을 때나 장난감 놀이를 할 때 우리는 특정 상황을 상상한다. 크아, 나는 식인종이다. 크크크. 나는 두더지야. 젤리와 장난감의 비현실성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현실에 쏟으며 살아가던 우리가 깊고 원초적인 상상에 몰입하게 만든다. 그 상상은 언제나 즐거운 상상일 것이다. 젤리의 단맛은 부정적인 상상보다는 달콤한 상상을 하게 만들고 달콤한 상상은 젤리를 더욱 달콤하게 만든다. 우리는 젤리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된다. 젤리의 다양함은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인간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고유의 맛과 향을 갖게 된다. 그것이 달콤한 곰젤리일 수도 있고 씁쓸하고 떫은 도토리묵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이 가진 맛과 향이 오직 단점으로만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부러워하게 된다. 본인이 곰젤리라면 담백하고 진득한 도토리묵을 부러워하고 본인이 도토리묵이라면 달달하고 향기로운 곰젤리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곰젤리를 도토리묵으로, 도토리묵을 곰젤리로 대체할 수는 없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곰젤리는 같이 먹기에 어울리는 음식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맛있는 음식이다. 도토리묵은 단독으로 먹기엔 심심하고 떨지만 육수, 채소, 계란 등 다른 재료와 잘 어울린다. 시원한 묵사발, 고소한 묵전처럼 말이다. 수험생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하리보 한 봉지와 저녁 밥상에 올라온 정갈한 도토리묵 한 접시,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아름답다. 당신은 본인의 맛과 향에 대해 너무 자책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필요 없다. 당신도 그 사람도 모두 젤리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니까.